오늘도 책을 듣는 시간, 미나미 책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시그마북스 출판, 제이슨 펑 지음의 비만 코드입니다. 이 책은 비만 치료의 세계적 권위자이자 새로운 개념의 간헐적 단식 요법을 제시한 저자 제이슨 펑이 인슐린 악순환에서 벗어나 적정 체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책 내용 중에 단식에 관한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언제 먹어야 할까? 다이어트는 장기적으로 끌어봐야 아무 소득이 없다. 초반에는 체중이 줄지만 무시무시한 정체기가 시작되고 그보다 훨씬 무시무시한 살이 다시 찌는 단계가 뒤따른다. 체중이 줄면 인체는 기존에 설정된 체중으로 되돌아가려는 반응을 보인다. 우리는 시간이 가면 설정된 체중이 알아서 줄어들기를 바라지만 그런 희망은 실현되지 않는다. 음식을 아무리 신경 써서 챙겨 먹어도 인슐린 농도는 줄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까지 문제의 절반에만 중점을 두었다. 장기적인 체중 감량은 사실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인슐린 농도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주된 원인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이 문제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대부분 바뀐다. 문제는 지금까지 두 번째 요인에 신경을 쓰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장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이 요소는 인슐린 저항성으로 식사 타이밍과 관련이 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인슐린 농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된다. 인슐린 농도가 높으면 인체의 설정 체중도 높은 상태로 유지된다. 그리고 체중 설정 값이 높으면 체중을 줄이려는 우리의 노력은 다 물거품이 된다. 허기는 더 강해지고 인체 대사, 즉 에너지 총 소비량은 섭취하는 열량보다도 더 적은 수준이 될 때까지 대폭 축소된다. 다이어트를 계속하는데도 체중은 아무 변화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가 다시 원래 설정된 체중으로 가차없이 증가한다. 먹는 음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중을 성공적으로 감량하려면 인슐린 저항성으로 비롯된 악순환을 깨뜨려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인체는 마치 무릎 반사처럼 체내 인슐린 농도를 곧바로 높이고 그 결과 인슐린 저항성은 더욱 심해진다. 이 악순환을 깨기 위해서는 인슐린 농도가 매우 낮은 상태가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인슐린 저항성은 지속 기간과 높은 농도 두 가지 모두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인슐린 농도가 일시적으로 매우 낮은 상태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올바른 음식을 섭취하면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지만 이 방법으로 농도를 크게 낮출 수는 없다. 어떤 음식은 다른 음식보다 농도를 덜 높이지만 어쨌든 모든 음식은 인슐린 생산량을 높인다. 모든 음식이 인슐린 농도를 높인다면 농도를 낮추는 유일한 방법은 음식을 아예 안 먹는 것뿐이다. 우리가 찾던 답은 바로 금식이다.
인슐린 저항성을 없애고 체중을 줄이기 위한 금식은 24시간에서 36시간 동안 간헐적으로 단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식, 고대 치료법.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게 해줄 뭔가 색다르고 여태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 기적의 다이어트 방법을 찾는 대신에 이미 다 시도되었고 효과도 확인된 고대 전통 치유법에 주목해보자. 단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유서 깊은 치료법 중 하나이자 지구상에 존재한 거의 모든 문화와 종교에서 활용되어 온 방법이다. 단식이 언급될 때마다 늘 당혹스러운 반응이 돌아오곤 한다. 굶으라고? 그게 해결책인가? 하지만 실제 단식은 그런 뜻이 아니다. 단식과 굶주림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굶주림 혹은 기한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먹을 음식이 없는 상황을 가리킨다. 굶으려는 의도도 없고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언제 다음 끼니를 먹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반면 단식은 종교, 건강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다. 지속 시간도 몇 시간부터 몇 달까지 다양하다. 어떤 의미에서 단식은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영어에서 아침 식사를 의미하는 단어는 단식을 깨는 식사라는 뜻으로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일이다. 치유법으로서의 역사는 먼 옛날부터 시작된다. 현대의학의 아버지로 널리 알려진 코스 섬의 히포크라테스가 환자들에게 처방하고 적극적으로 알린 치료법 중에는 단식과 사과 식초 섭취가 포함되어 있었다. 아플 때 음식을 먹는 것은 병을 키우는 일이다. 히포크라테스는 이런 글을 남겼다. 고대 그리스의 저술가이자 역사가인 플루타르코스도 이 말에 공감했다. 약을 쓰는 것보다 하루 굶는 편이 낫다. 플라톤과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도 단식을 강력히 지지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연을 관찰하면 치료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었다. 대부분의 동물처럼 인간도 아프면 음식을 먹지 않는다. 가장 최근에 감기에 걸렸을 때를 떠올려 보라. 뭘 먹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을 것이다. 단식은 다양한 질병에 대처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반응이며 인류 전체의 역사만큼이나 오랫동안 전해지면서 익숙해진 일이다. 어떻게 보면 단식은 본능적인 반응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단식으로 인지 기능이 향상된다고 생각했다. 가장 최근에 한 끼를 거하게 먹었던 때를 떠올려보자. 푸짐한 식사 후에 몸에 힘이 넘치고 정신적으로도 또렷해진 기분이었는지 아니면 졸리고 다소 몽롱해진 기분이었는지 아마 후자였을 가능성이 크다. 엄청난 양의 음식이 쏟아져 들어오면 이에 대처하기 위해 혈액이 방향을 바꿔 소화계로 향하고 뇌기 등에 사용되는 혈액은 줄어든다. 단식을 하면 반대로 뇌로 공급되는 혈액이 많아진다. 다른 위대한 지식인들도 단식을 크게 옹호했다.
독성학의 창시자이자 현대 서양 의학을 만든 3명의 창시자로 꼽히는 파라켈수스는 이런 글을 남겼다. 단식은 마치 의사가 환자 속에 들어간 것처럼 가장 훌륭한 치료법이다. 미국을 만든 건국의 아버지 중 한 사람이고 박식한 인물로도 널리 알려진 벤저민 프랭클린도 최고의 약은 휴식과 단식이다 라고 썼다. 종교적인 목적의 단식도 널리 행해졌고 지금도 전 세계 거의 모든 종교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예수 그리스도, 부처, 선지자 마호메트 모두가 단식의 힘을 믿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영적으로 단식은 씻어내는 것 또는 정화로도 불리는데 실제 기능도 그 의미와 동일하다. 단식은 여러 종교와 문화권에서 제각기 발달하면서 해로운 일이 아닌 인체에 본질적으로 유익하고 깊은 영향을 주는 행위로 여겨졌다. 불교에서는 수행자들이 식사를 아침에만 하고 정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금식하는 경우가 많다. 며칠 혹은 몇 주간 물만 마시면서 단식하는 여러 가지 의식도 존재한다.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1년에 180에서 200일을 다양한 방식으로 단식한다. 안셀 키스 박사는 크레타 섬이 건강에 좋은 지중해식 식단이 지켜지는 대표적인 곳이라고 자주 언급했지만 이것이 완전히 틀린 생각임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있다. 바로 크레타 섬의 주민 대부분이 그리스 정교회에 뿌리내린 단식을 따르면서 살았다는 점이다. 이슬람 교도들은 신성한 달로 여겨지는 라마단 기간에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금식한다. 선지자 마호메트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단식할 것을 권장했다. 라마단 기간의 단식은 음식과 함께 액체를 섭취하는 것도 금지된다는 점에서 다른 단식법과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이를 따르는 신도들은 한동안 경미한 탈수 증상을 겪는다. 또한 해 뜨기 전과 해가 지고 난 후에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최근 실시된 연구들에 따르면 이렇게 음식을 먹는 시간대에 섭취하는 하루 섭취 열량이 크게 증가한다. 일출 전과 일몰 후에 폭식할 경우, 특히 고도로 정제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단식의 효과가 크게 약화된다. 인체는 단식에 어떻게 반응할까? 포도당과 지방은 인체의 주된 에너지원이다. 포도당이 없으면 인체는 지방을 활용하는 방식에 적응하며 이는 건강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 그저 생명이 유지되는 자연스러운 보완 기능이다. 인류 역사에는 음식이 부족한 상황이 주기적으로 찾아왔다. 그리고 우리 몸은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된 그와 같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진화해 왔다. 음식이 공급되다가 단식을 시작하면 인체의 상태는 몇 단계에 걸쳐 변화한다. 첫 번째, 음식 섭취. 식사를 하는 동안 인슐린 농도가 높아진다. 근육, 뇌 등 조직에서 포도당을 흡수하여 곧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남은 포도당은 간에
글리코겐으로 저장된다. 두 번째, 흡수 이후 단계. 단식 시작 후 6시간에서 24시간. 인슐린 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글리코겐이 분해되고 에너지로 사용될 포도당이 방출된다. 저장된 글리코겐은 대략 24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세 번째, 포도당 신생합성. 24시간에서 둘째 날까지. 간에서 아미노산 글리세롤을 이용한 새로운 포도당이 만들어진다. 당뇨 환자가 아니라면 포도당 농도가 감소하지만 정상 범위 내로 유지된다. 네 번째, 케톤증. 단식 시작 후 1일에서 3일. 트리글리세리드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던 지방이 기본 단위체인 글리세롤과 3개의 지방산 사슬로 분해된다. 글리세롤은 포도당 신생합성에 사용되고 지방산은 인체 여러 조직에서 바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으나 뇌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케톤체가 지방산에서 생성되어 뇌에서 사용된다. 케톤은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최대 75%까지 공급할 수 있다. 이때 만들어지는 케톤은 크게 베타하이드록시 뷰티레이트와 아세토아세테이트 두 종류로 나뉘며 단식 기간에 양이 70배 이상 증가한다. 다섯 번째, 단백질 보존 단계. 5일 경과 후. 근육덩어리와 미세 조직에는 성장 호르몬이 높은 농도로 유지된다. 기초대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지방산과 케톤으로 거의 다 충족되고 아드레날린이 증가하여 대사율이 감소하지 않도록 한다. 음식이 없으면 인체는 매우 뛰어난 적응 능력을 발휘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포도당을 태우던 상태에서 지방을 태우는 상태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지방은 간단히 말하면 인체가 저장해둔 음식 에너지다. 그러므로 음식이 부족하면 자연스레 저장된 음식, 즉 지방을 사용해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 인체는 저장된 지방이 다 사용될 때까지는 에너지를 얻으려고 근육을 태우지는 않는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적응 반응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한 변화가 섭취 열량을 줄이는 다이어트를 할 때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호르몬은 단식에 어떻게 적응할까? 인슐린. 단식은 인슐린 농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꾸준히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 같은 사실은 수십 년 전에 처음 밝혀졌고 이후 널리 인정받고 있다. 인체가 에너지원으로 지방을 연소하는 변화가 일어나면 혈당은 정상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 같은 변화는 단식을 시작하고 짧게는 24시간부터 36시간 내에 일어난다. 단식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슐린 농도는 더욱 급격히 떨어진다. 최근에는 하루 건너 한 번씩 단식하는 방식으로 인슐린 농도를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장기적인 단식으로 인슐린 농도를 꾸준히 낮추면 인슐린 민감도가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는
체중 감량이라는 퍼즐에서 빠진 조각과 같다. 대부분의 다이어트 방법들은 인슐린 농도를 높이는 음식의 섭취는 제한하면서도 인슐린 저항성에는 대비하지 않는다. 그래서 초반에는 체중이 감소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체내 인슐린 농도나 인체 설정 체중은 모두 높은 상태로 유지된다. 인슐린 저항성은 지속성과 고농도라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갖추어질 때 발생하므로 단식을 하면 인슐린 저항성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인슐린은 신장이 염분과 수분을 보유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인슐린 농도가 낮아지면 여분의 염분과 수분이 몸에서 배출된다. 그래서 단식을 시작하면 초반에 체중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경우가 많다. 첫 5일 동안 하루 평균 0.9kg씩 감소하므로 섭취 열량을 제한할 때 줄어드는 체중을 크게 뛰어넘는다. 이 같은 결과는 이뇨작용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뇨작용은 속이 더부룩한 증상을 완화하고 혈압도 약간 낮춘다. 성장호르몬. 성장호르몬은 연료로 사용되는 지방의 가용성과 유용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근육량과 뼈 밀도를 보존하는 역할도 한다. 성장호르몬은 간헐적으로 분비되므로 정확한 양을 측정하기가 어렵지만 나이가 들수록 분비량은 점차 감소한다. 성장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단식이다. 5일간 단식하면 성장호르몬 분비량은 2배 이상 증가한다. 이 변화로 인해 단식 기간 중 근육과 뼈 조직이 온전히 유지되는 생리학적 효과가 발생한다. 아드레날린. 단식을 하면 아드레날린 농도가 증가한다. 단식을 시작하고 약 24시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농도가 오르기 시작하고 48시간이 지나면 인체 대사율이 3.6% 증가한다. 섭취 열량을 줄이면 인체 대사가 대폭 감소하는 우려스러운 결과가 너무나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과 대조되는 특징이다. 4일간 단식하면 휴식기 에너지 소비량이 14%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체 대사가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성화되는 것이다. 힘을 내서 밖으로 나가 음식을 더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해질. 단식을 하면 영양실조에 걸릴 수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대부분의 경우 몸에 저장된 체지방으로도 인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을 얼마든지 충족시킬 수 있다. 장기간 단식할 경우 나타나는 변화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도 영양실조나 미세 영양소 결핍이 발생한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칼륨 농도는 약간 감소할 수 있으나 2달간 연속으로 단식을 한 경우에도 정상치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보충제를 따로 섭취하지 않아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단 2달 이상 단식할 경우 일반적으로 의학적인 관리 없이 실시할 수 있다고 보는 권장 기간보다는 길어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마그네슘, 칼슘, 인 농도도 단식 기간에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모두 뼈의 저장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로 추정된다.
인체의 칼슘과 인의 99%는 뼈에 저장되어 있다. 하루 미세 영양소 섭취 권장량을 채우려면 멀티비타민 보충제를 섭취하는 편이 낫다. 한 연구에서는 치료 목적으로 멀티비타민만 섭취하면서 382일간 단식하고도 참가자의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참가자는 단식을 실시한 전 기간에 컨디션이 아주 좋았다고 밝혔다. 혈당도 정상 범위로 유지되어 저혈당증도 나타나지 않았다. 유일한 우려사항은 요산이 약간 증가한 것이나 이는 단식을 실시할 경우 항상 나타나는 변화에 해당된다. 단식에 관한 오해. 단식을 둘러싼 오해 중 상당 부분은 하도 자주 언급된 나머지 명백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다음과 같은 생각도 그러한 오해에 포함된다. 단식을 하면 근육이 줄어든다. 단백질이 연소된다. 뇌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포도당이 있어야 된다. 단식을 하면 인체는 굶주림에 대처하려고 한다. 기초 대사량이 떨어진다. 단식을 하면 감당하기 힘든 허기를 느끼게 된다. 단식을 하고 다시 식사를 재개하면 과식하게 된다. 단식을 하면 인체 영양소가 결핍된다. 단식을 하면 저혈당증이 발생한다. 그냥 정신 나간 짓이다. 이러한 오해가 사실이었다면 아마 우리 중 누구도 지금 살아있지 못할 것이다. 정말로 근육을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보라. 과거에는 기나긴 겨울이 오면 여러 날 동안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럴 때 근육이 연소됐다면 굶기 시작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도 않아 몸이 급격히 쇠약해졌을 것이다.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면 사냥을 나가거나 음식을 찾으러 나갈 수도 없을 만큼 몸이 약해졌으리라. 그랬다면 인류는 지금까지 생존하지 못했을 것이다. 인체가 단백질을 연소해서 에너지를 얻는다는 생각도 마찬가지로 말이 안 된다. 왜 인체가 에너지를 단백질이 아닌 지방으로 저장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근육을 연소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특징이다. 근육이나 단백질을 태워서 사용한다는 건 전부 착각일 뿐이다. 단식을 하면 인체가 굶주림에 대처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자주 접한다. 이런 이야기는 한 끼만 건너뛰어도 큰일이 날 것처럼 우리를 겁먹게 한다.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소리다. 근육 조직은 체지방이 극단적인 수준, 대략 4%까지 줄어들기 전에는 분해되지 않는다. 대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다. 이 정도 수준에 이르면 인체는 더 이상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체지방이 남지 않으므로 위세 조직이 연료로 사용된다. 인체는 단기간 굶주리더라도 생존할 수 있도록 진화해 왔다. 지방은 인체에 저장된 에너지원이고 근육은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지방이 먼저 연소된다. 단백질이 분해된다는 건 장작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불을 지피려고 수오파를 먼저 태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 왜 인체가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할까? 인체는 저장된 지방이 거의 바닥이 나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까지는 근육을 보존한다. 하루 건너 한 번씩 단식을 실시할 때 나타나는 변화를 조사한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근육이 줄어든다는 우려는 크게 잘못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틀에 한 번씩 70일간 단식을 실시하자 참가자들의 체중은 6% 감소하고 체지방은 11.4% 감소했다. 지방을 제외한 다른 조직은 전혀 변화가 없었다. LDL 콜레스테롤과 트리글리세리드 수치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방량을 보존하기 위해 성장 호르몬이 증가했다. 하루 한 끼만 먹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섭취 열량이 동일해도 하루 3끼를 먹을 때보다 체지방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사실은 근육이 감소했다는 근거는 전혀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뇌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포도당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오해며 사실이 아니다. 인체의 뇌는 다른 동물들의 뇌와 달리 굶주림이 장기간 지속되면 케톤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골격근을 비롯한 체내 단백질은 보존된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정말 무조건 포도당이 있어야만 할까? 24시간이 지나면 포도당이 결핍되는데 뇌가 다른 물질을 대안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뇌 기능이 모두 정지된 멍청이가 될 것이다. 야생동물과 비교할 때 유일한 장점인 인류의 지능은 사라지기 시작하리라. 인체의 장기적인 에너지원은 지방의 형태로 저장된 음식 에너지다. 포도당 글리코겐은 단기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이 단기 에너지원이 고갈되면 인체는 장기적인 대비를 위해 저장해둔 에너지원을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꼭 필요한 소량의 포도당은 간에 포도당 신생합성을 통해 공급된다. 또 한 가지 끈질기게 등장하는 오해는 인체가 굶주림 모드에 들어가서 기초대사량이 크게 감소하고 인체 기능이 정지된다는 것이다. 정말로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면 인류의 생존에 엄청나게 불리한 요소가 되었을 것이다. 한 번씩 굶주릴 때마다 인체 대사가 감소할 경우 사냥을 나가거나 먹을 것을 찾으러 나갈 힘이 줄어들고 힘이 없으면 먹을 것을 찾을 확률도 줄어든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흐르면 몸은 더욱 쇠약해지고 음식을 찾게 될 가능성은 더욱 떨어진다. 이런 악순환으로는 생존할 수가 없다.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다. 인간을 비롯해 어떤 동물도 매일 하루 3끼를 꼬박꼬박 먹어야만 살 수 있도록 진화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오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일일 섭취 열량을 제한할 경우 실제로 인체 대사가 감소하므로 사람들은 음식을 아예 먹지 않으면 그러한 영향이 더 확대될 것이라 추정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섭취량이 줄면 에너지 소비량도 줄어든다. 그러나 음식이 전혀 공급되지 않으면 인체는 에너지원을 음식에서
저장된 음식, 즉 지방으로 전환한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음식의 가용성이 크게 증가하면 에너지 소비량도 그만큼 증가한다. 단식 시 나타나는 생리적인 변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에너지 총 소비량이 단식 기간에 오히려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루 건너 한 번씩 22일간 단식을 실시할 경우 에너지 총 소비량은 측정 가능한 최소 수준만큼도 감소하지 않았다. 인체가 굶주림 모드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대사율이 떨어지지도 않았다. 반면 산화되는 지방의 양이 58% 증가하고 탄수화물의 산화는 53% 감소했다. 인체가 당을 태우는 대신 지방을 연소하는 것으로 전환되면서 전체적인 에너지는 감소하지 않은 것이다. 4일간 연속으로 단식한 경우 에너지 총 소비량은 12% 증가했다. 아드레날린 농도는 에너지 보존을 위해 무려 117%나 증가했다. 또한 인체가 지방을 연소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결과 지방산이 370% 이상 증가했다. 인슐린은 17% 감소했다. 혈당은 약간 떨어졌지만 정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단식을 하면 과식이 촉발된다는 우려도 계속해서 제기된다. 섭취 열량에 관한 연구에서는 굶고 난 뒤에 먹는 식사에서 섭취 열량이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식을 하루 실시한 경우 섭취 열량은 평균 2436칼로리에서 2914칼로리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틀 내내 단식한 경우 총 섭취 열량은 1958칼로리로 줄었다. 단식 바로 다음 날 섭취 열량이 늘어나더라도 단식으로 줄어든 열량을 뛰어넘는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내가 병원에서 실제로 만난 환자들도 단식 기간이 길어지면 식욕은 오히려 감소한다고 이야기한다. 간헐적 단식과 섭취 열량 줄이기. 단식으로 다른 다이어트 방법들과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단식을 간헐적으로 실시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다이어트는 연속적으로 해야 하므로 결국 실패로 끝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의 핵심적인 특징은 항상성이다. 어떤 자극이건 지속적으로 주어지면 생물은 그 자극에 적응하여 그로 인해 발생한 변화를 견딜 수 있게 된다. 섭취 열량이 줄어드는 상황에 꾸준히 노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응 반응이 나타난다. 즉 인체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에너지 총 소비량을 줄이고 체중이 더 이상 줄지 않는 무시무시한 정체기를 지나면 결국에는 체중이 다시 증가한다. 2011년에 한 연구에서는 1회 섭취량을 제한하는 다이어트와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비교했다. 섭취량 제한 그룹은 1일 섭취 열량을 25%까지 줄였다. 예를 들어 평소 하루에 2000칼로리를 먹던 사람은 1500칼로리로 줄였다. 대체로 건강에 좋은 식생활로 널리 알려진 지중해식 식단으로 일주일에 1500칼로리씩 섭취했다. 간헐적 단식 그룹은
일주일 중에 5일은 평소에 먹던 열량을 100% 그대로 섭취하고 나머지 이틀은 일일 섭취 열량의 25%만 먹었다. 5일은 매일 2000칼로리씩 먹고 이틀은 하루에 500칼로리씩만 먹는 방식이었다. 마이클 모슬리 박사가 지지한 5대2 다이어트와 매우 비슷한 방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단식 그룹이 일주일간 섭취한 열량은 총 11,000칼로리였다. 섭취량 조절 그룹보다는 약간 더 많은 수준이다. 6개월 후 두 그룹의 체중은 비슷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다 알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떤 다이어트든 효과가 있다. 그러나 간헐적 단식 그룹에서는 체내 인슐린 농도와 인슐린 저항성이 크게 낮아졌다. 간헐적으로 단식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인슐린 농도가 매우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깨뜨리는 데 도움이 된다. 추가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도 간헐적 단식과 섭취 열량 제한 다이어트를 병행하면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에 아주 해로운 내장 지방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위험 요인인 LDL 콜레스테롤과 저밀도 지질 단백질 수치, 트리글리세리드의 크기도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의 경우도 사실로 밝혀졌다. 즉, 식사량이 늘거나 식사 빈도가 늘면 비만이 되기 쉬울까 하는 문제다. 최근 실시된 무작위 통제 실험에서 먹는 양이 늘어나거나 먹는 빈도가 늘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식사 빈도가 늘어난 그룹에서만 간 내부의 지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간은 인슐린 저항성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양이 늘어나는 것보다 식사 빈도가 증가하는 것이 체중 증가에 훨씬 더 안 좋은 영향을 준다. 그럼에도 우리는 무엇을 먹는가에만 집착한 나머지 식사 빈도 같은 중요한 요소는 거의 간과한다. 체중이 늘어나는 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북미 지역 거주자의 경우 연간 평균 0.6kg 정도씩 증가한다. 그러나 체중이 느는 속도가 일정한 것은 아니다. 연말에 긴 연휴 기간이 되면 단 6주 동안 1년치 증가량의 무려 60%에 해당되는 체중이 늘어난다. 이 연휴 기간이 끝나면 소폭 감소하지만 앞서 늘어난 양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마음껏 먹고 마신 뒤에는 반드시 단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때 단식하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 놓고 먹고 마시면 체중은 늘어난다. 이것이 고대부터 전해진 체중 감량의 비결이자 생명의 흐름이다. 흥청망청 먹은 뒤에는 굶어야 한다. 다이어트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음식은 삶의 축복이다. 전 세계 모든 문화권이 대규모 연회와 축제를 즐긴다.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고 좋은 일이다. 종교에서는 속죄, 회개 혹은
정화 등의 개념을 통해 이렇게 먹고 마시는 기간과 굶는 기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먼 옛날부터 이어진 이 사실은 오랜 시간에 걸쳐 효과가 검증됐다. 생일이면 음식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을까? 당연히 그렇다. 결혼식에 가야 해서 과식할 수밖에 없다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살다 보면 축하할 일이 생기고 그래서 마음껏 먹는 날도 있다. 단 마찬가지로 굶는 날도 있어야 한다. 이 생명의 주기를 바꿀 수는 없다. 항상 마음껏 퍼먹고 살 수는 없고 항상 굶고 살 수도 없다. 그래봐야 아무 효과가 없으며 실제로 그렇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나고 있다. 할 수 있을까? 태어나 한 번도 단식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겁부터 먹는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렇듯이 단식도 하다 보면 굉장히 수월해진다. 생각해보자. 독실한 이슬람 교도들은 1년에 한 달은 단식하고 일주일에 이틀은 굶는다.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교도의 숫자는 16억 명 정도로 추정된다. 한 달에 한 번 단식하는 모르몬 교도도 약 1,400만 명이다. 전 세계 3억 5천만 명으로 추정되는 불교 신자들 중에도 정기적으로 단식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은 평생 규칙적으로 단식을 한다. 그러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가질 필요가 없다. 정기적으로 굶어도 장기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은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규칙적인 단식은 건강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단식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그 어떤 식생활과도 결합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고기나 유제품, 글루텐을 먹지 않아도 단식을 할 수 있다. 풀을 먹고 자란 소에서 얻은 유기농 쇠고기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잘 알지만 도저히 실천할 수 없을 만큼 값이 비싸다. 단식은 뒤늦게 드러나는 비용도 없고 오히려 돈을 절약할 수 있게 해준다. 집에 있는 재료로 직접 만든 요리가 건강에 더 좋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현대인에게는 그 모든 과정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천이 불가능한 경우가 허다하다. 단식은 시간적인 제약이 없고 오히려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해준다.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먹고 설거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전혀 들지 않는다. 다음 끼니에 뭘 먹을지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생활도 간편해진다. 단식은 개념적으로도 매우 단순하다. 단식의 필수 요소는 단 2분이면 설명할 수 있다. 통밀을 먹어도 되나? 저 빵은 한 조각에 몇 칼로리일까? 저 파이에는 탄수화물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라는 질문은 물론이고, 아보카도가 몸에 좋을까? 와 같은 고민도 전혀 할 필요가 없다. 요약하면 단식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자 해야만 하는 일이다. 단식은 사람들이 입 밖에 내진 않더라도 궁금해하는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 몸에
해롭진 않은가? 이 첫 번째 질문의 답은 해롭지 않다이다. 과학계의 여러 연구를 통해 단식은 오히려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체 대사가 증가하고 에너지가 증가하고 혈당은 떨어진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할 수 있을까? 나는 항상 이 질문을 받는다. 대답은 100% 당연히 할 수 있다이다. 단식은 인류가 세상에 처음 등장한 이래로 항상 문화의 한 부분을 차지했다. 밥을 몇 개 안 먹으면 되죠. 어린 아이들에게 살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보라. 아마도 높은 확률로 밥을 몇 개 안 먹으면 되죠 라는 대답을 듣게 될 것이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해법이다. 그러나 우리는 세세한 부분을 따져가며 규칙으로 만들어낸다. 하루에 6번은 먹어야 한다. 지방을 적게 먹어야 한다. 먹은 열량을 계산해야 한다. 가공식품은 전부 피해야 한다. 백설탕, 백밀가루, 백미 모두 피해야 한다. 섬유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어야 한다. 유기농 식품을 먹어야 한다. 운동량을 늘려야 한다. 탄수화물을 얼마나 먹는지 계산해야 한다. 이렇게 복잡한 규칙들은 다 나열하자면 끝도 없다. 매일같이 새로 추가될 정도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 끝없는 목록을 전부 따른다 해도 현대인의 체중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늘어난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다. 체중 감량의 진실은 간단하다. 비만이 근본적으로 호르몬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된다. 비만을 일으키는 주된 동력은 인슐린이다. 비만은 호르몬 문제지 섭취 열량이 불균형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올바른 식생활은 무엇일까를 고민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닌 두 가지다. 무엇을 먹어야 할까? 언제 먹어야 할까? 무엇을 먹어야 할지는 간단한 가이드라인 몇 가지를 따르면 된다. 정제된 곡류와 당류의 섭취량을 줄이고 단백질은 적당히 섭취하고 천연 지방의 섭취량은 늘려라. 또 섬유질과 식초 등 건강을 보호하는 음식을 최대한 많이 먹어야 한다. 식품은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만 골라서 먹자. 두 번째 요소는 인슐린의 작용이 우세한 기간과 인슐린의 영향이 약화되는 기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면 된다. 즉, 음식 섭취와 단식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음식을 계속해서 먹으면 체중은 증가한다. 언제 음식을 먹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해결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은 간헐적인 단식이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안 먹으면 살이 빠질까? 물론 빠진다. 효과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반드시 효과가 있다. 그 밖에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도 인슐린 농도와 체중 감소에 영향을 준다. 만약 이러한 요소가 비만의 주된 원인이라면 식생활이 아니라 수면 위생 개선, 명상, 기도나 마사지 치료 등 각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람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유독 영향을 많이 받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다. 비만을 촉발한 주요 원인이 설탕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원인인 사람도 있다. 정제된 곡류를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비만이 된 사람도 있고 식사 빈도가 잘못된 경우도 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 때문에 비만이 된 사람은 설탕 섭취량을 줄여봐야 별 효과는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과도한 설탕 섭취가 원인인 사람은 수면 상태가 개선되어 봐야 별 소용이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체 비만의 복합적인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잡기 위해 노력했다. 비만의 원인을 깊이 있게 철저히 파악해야 합리적이고 성공적인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제 새로운 희망이 떠올랐다. 제2형 당뇨가 사라지고 대사증후군이 자취를 감춘 세상을 다시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좀 더 날씬하게, 더 건강하게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세상과 비전, 꿈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된다. 지금까지 비만 코드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의 체중을 얼마로 설정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랜 기간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인슐린 내성을 너무 높여왔으며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비만하지 않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인슐린 패턴을 조절하고 인체의 체중 설정 값을 낮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오늘 읽어드린 단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은 그 외에도 체중 관리와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담고 있으므로 한 번쯤 읽어보시고 생활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미나미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